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조력 존엄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환자 스스로 약물을 주입하거나 복용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불법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안을 취재한 KBS 김영은 기자와 함께 조력 존엄사에 대한 얘기 자세히 나눠봅니다. 김영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 기자, KBS 1TV 시사 프로그램 더보다에서 최근 방송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뭐였어요? 네, 그 아이템 제목이 존엄하게 죽고 싶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존엄하게 죽고 싶다. 네. 네, 지금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서 얘기를 해보죠.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조력 존엄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환자가 약물을 주입하거나 복용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력 존엄사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불법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조력 존엄사를 원한다면 스위스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스위스의 조력 존엄사 단체에 가입을 해야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환자가 말기 암 환자라는 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또 관련 여러 서류를 내야 하고 또 단체에서 그 서류들을 검토한 다음에 승인을 해줍니다. 그럼 승인을 받고 나서 스위스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스위스에 갔더라도 또 환자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현지 의사가 그러면 환자분은 정말로 이 사망을 원하는지 그걸 여러 차례 물어보고요. 그때도 이 환자가 사망 의향을 밝힌다면 이제 그 의사가 약물 처방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가 그 약물을 직접 마시거나 또 단체에 따라서 방식이 약간 다른데요. 수액을 연결을 해서 그 약물을 주입하는 버튼을 눌러서 사망에 이르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게 현재는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 그리고 또 미국 일부 주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의사의 조력이 있어서 조력 존엄사다. 뭐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그전에 보면 안락사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그거하고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네, 확연히 다릅니다.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환자가 안락사를 원한다고 하면 의사가 그 환자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서 안락사를 허용해 주게 되는데요. 의사가 직접 주사를 통해서 약물을 주입을 하거나 아니면 약물 처방 을 해주는 건데 그 네. 행위를 의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라고 하고요. 네. 그 네덜란드하고 벨기에 또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호주 6개 주 등에서 조력 존엄사뿐만 아니라 이런 적극적 안락사도 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락사라는 거는 의사가 직접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통해서 네. 사람을 죽게 하는, 환자를 죽게 하는 거고 네. 조력 존엄사라는 거는 뭐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어쨌든 처방을 해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죽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서로 다르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 결정적인 행위는 환자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조력 존엄사입니다. 네. 네. 그 차이가 나네요.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이제 회복되지 않는 환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 과정의 환자가 연명 치료를 중단한다 이런 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연명 의료 중단은 적극적 안락사라든지 조력 존엄사와는 또 다른 거잖아요. 네,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네네. 소극적 안락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말기 암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을 때 내가 연명 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 네. 그런 뜻을 명확히 전달을 해야 하고요. 또 그 뜻을 연명 의료 계획서를 통해서 담아놔야 하고 또 그 의사를 명확히 표현을 한 게 확인이 그러니까 그 서류 등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환자가 연명 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뜻을 이제 밝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을 때 보통 우리는 뭐 호흡기를 뗀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가 이미 죽음 단계에 이르렀는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뭐 심폐소생술을 과하게 한다거나 항암제를 투여하는 이런 일체의 의학적인 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환자가 동의를 하고 그 동의가 확인이 됐을 때 이제 연명 의료를 하지 않는 건데요. 그러니까 소극적 안락사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영훈 기자 설명을 듣고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정리했던 게 조력 존엄사, 그다음에 또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 게 적극적 안락사, 그럼 세 번째 연명 의료 중단, 이걸 이제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한다고 했는데 네. 세 번째 거 요것만 합법적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첫 번째 조력 존엄사, 적극적 안락사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불법이고 그래서 꼭 하고 싶은 사람은 스위스 같은 유럽 국가를 가서 하는 거고 네. 연명 의료 중단은 소극적 안락사인데 이 부분은 어떤 약물 치료라든지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환자의 마지막을 이렇게 뭐 돕는다면 도울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거라는 그 세 가지로 나눈다는 뜻이고요. 네. 자, 개념 정리는 확실히 됐고. 자, 근데 조력 존엄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 보건복지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이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네. 이 조사 내용이 올해 2월 말에 보도가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성인 10명 중에 8명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한다라는 건데 이게 그 남녀노소 불문하고 동의율이 거의 비슷했고요. 네. 좀 차이가 났던 부분이라면 이제 종교 유무 여부였는데 그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86.6%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한다라고 했고요. 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78.6%가 동의했습니다. 이조차도 큰 차이는 아니네요. 예,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차이는 좀 나고. 네,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또 실제로 한국인이 스위스에 가서 조력 존엄사를 한 사례가 알려졌거든요. 그 한 가족분이 책을 내면서 네. 자기가 직접 자신의 어머니가 조력 존엄사를 했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취재진도 그분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아, 우리가 모두의 조력 존엄사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고 내용이 살짝 겹칠 것도 같지만 어쨌든 그 한국인이 스위스까지 건너가서 조력 존엄사 한 사례를 이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또 뭐 시간은 얼마나 또 걸렸습니까? 네, 일단은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네네. 그 실제로 조력 존엄사를 했던 분은 고 조순복 씨인데요. 2023년 8월에 스위스에 가서 조력 존엄사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분이 처음부터 뭐 스위스에 가고 싶다라고 밝혔던 건 전혀 아니었고요. 2020년에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암이 뼈로 전이가 됐고 상당한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죽음을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고요. 네네. 그렇지만 당연히 이분도 통증을 견디면서 회복을 기대했지만 이제 의사도 이분이 기대 여명이 2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조순복 씨는 끝까지 버텨서 3년 차에 이르렀는데 이제 좀 너무 상태가 좋지 않고 내가 이 고통을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래서 스위스 조력 존엄사를 하고 싶다라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다고 마냥 이걸 찬성하기도 좀 두렵죠. 왜냐하면 찬성을 하면 그 가족의 구성원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걸 찬성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게 또 가본 길도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조순복 씨가 그 주무시다가 소리도 지르고 통증 때문에 그리고 막 되게 통증이 어떠냐면 흉기로 자신의 뼈를 막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난다. 너무 이게 힘들다라고 가족한테 호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가족들은 환자가 원하는 거를 마냥 거부하기도 애매했다. 그래서 결국 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해 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준비가 석 달이 걸린 거죠. 네. 이게 그냥 이분이 말기암 환자고 고통이 심하다. 이런 상황이어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단서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왜 조력 존엄사를 하고 싶은지,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글을 자세하게 써서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이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
그래서 어떤 표현도 되게 문제가 됐다고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이 상당히 고통이 심하니까 나는 몸과 마음이 너무 황폐해져서 우울하다. 그 디프레스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걸 가지고 스위스에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 이 지금 환자 조순복 씨가 우울증이 있냐. 우울증이 있으면은 이게 약간 좀 충동적으로 이런 조력 존엄사를 결정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아니 우울증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잠시 이런 상황이 우울하게 느껴졌다라는 표현인데 병력이 없다, 우울증 아니다라고 해명을 여러 차례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차도 복잡하고 되게 까다로운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이 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일단 스위스 하면 되게 물가가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단체 가입비랑 또 조력 존엄사에 필요한 약물, 처방 비용, 또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화장 비용까지 해서 일체 드는 비용만 1,8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동을 해야 되고 뭐 며칠 동안 그 숙소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런 비용을 다 합치면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네, 또 특히 이 조순복 씨의 경우에는 암이 전이가 되는데 뼈로 전이가 됐고 심지어 이제 하반신 마비 증상이 갑자기 와서 그러면 이 조순복 씨가 엄청 빨리 스위스행을 독촉을 갑자기 가족들한테 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제 내가 하반신 마비가 왔기 때문에 출국을 못하게 되면 나는 이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냐. 빨리 출국일을 앞당겨 달라라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과정에서 뭐 비행기 비용도 더 들었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종합해도 너무 큰 비용이 들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부담이 됐다고 이 가족들도 얘기를 하고요. 또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지금 이 실제로 스위스에 가서 조력 존엄사를 한 한국인이 확인된 것만 최소 13명입니다. 이제 각 단체에서 이제 한 2년 전 2023년 말 기준으로 통계를 발표한 걸 저희가 취합해봤더니 이 정도로 나온 거고요. 또 단체 가입자도 3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 국내에서 이제 불법이잖아요. 네. 조력 존엄사. 네. 근데 스위스까지 함께 간 동행자가 어쩌나 행위는 스위스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행위를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살잖아요. 그럼 자살 방조 혐의 같은 걸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사실 저도 변호사분들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네네.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요? 수사에 착수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 수사를 실제로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가족분들도 실제로 갔을 경우에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을 수도 있고 그 저희가 만났던 조순복 씨 가족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에 자기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보고 싶었고 어머니가 원하는 바를 실현해 드리기 위해서 동행을 했는데 이게 죄가 되느냐 네. 그런 얘기도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헌법 소원이 제기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조력 존엄사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개인의 헌법상의 기본권, 행복 추구권, 자기 결정권 침해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또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살 방조죄를 예외 조항도 없이 처벌하도록 한 현행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도 이 헌법 소원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신 분은 이명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피부 치료를 위해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 주사를 맞고 나서 바이러스 감염이 와서 척수염에 걸리셨어요. 근데 척수염에 걸렸는데 하반신 마비까지 왔고 이 척수염을 치료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게 비용 문제가 아니라 그 현대 의료 기술상으로 이분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약성 진통제만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진통제를 맞으면서 계속 통증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딸이 간병을 주로 했는데 이 이명식 씨가 정말 조력 존엄사를 하고 싶다라고 호소를 해서 단체도 가입을 하고 했는데 이명식 씨가 딸이 동행을 했을 경우에
자살 방조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러면 일단은 나는 잠정적으로 좀 보류를 하는 대신에 헌법 소원을 내겠다.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면서 헌법 소원을 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작년 1월에 조력 존엄사 금지의 위헌 여부를 정식 심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벌써 1년 넘게 지났는데 아직까지 헌재에서 특별하게 크게 논의가 진척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명식 씨 측이나 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신 쪽에 뭐 별다른 연락이 온 게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헌재에서도 이제 거기서 이제 순서를 딱 정할 텐데, 근데 그 이명식 씨가 조력 존엄사 금지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나 뭐 법무부나 이런 데 입장이 있어요? 네, 입장을 작년 10월에 그 법무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헌재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상당히 신중한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조력 존엄사를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조력 존엄사를 뭐 당장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먼저 법무부는 국가가 자살 방조를 명목으로 이게 살인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면서 이 자살 방조죄 부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 제기된 것에 대해서 되게 부작용을 우려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냈고요. 또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조력 존엄사를 논의하는 거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필요한지 의문이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됐고요. 또 의료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표명한 것으로 그 의견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이 부분이 상당히 뭐 중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자 지금 김영은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역시 정부 법무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이런 데는 조력 존엄사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안 가본 길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또 신중합니다. 뭐 그거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면 우려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국회나 이런 데서 관련 법안이나 이런 거 추진 중인 게 있어요? 뭐 추진 중이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 추진 단계가 높지 않아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법안 발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법안은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뭐 별다른 논의가 없어서 폐기됐는데요. 이 법안을 보완해서 뭐 작년 7월에 안규백 의원이 다시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 법안 내용을 보면은 뭐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한 말기 환자가 조력 존엄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또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조력 존엄사 해도 된다라는 대상자로 결정이 되더라도 이 당사자의 마음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의사표시를 다시 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조력 존엄사를 했을 경우에 이 과정에 관여했거나 사망을 도운 의사에게는 자살 방조죄 적용을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직 크게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의원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지난번에는 좀 의료계에서 반발이 컸고 종교계에서도 반발이 컸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그 의원 측도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는 논의가 좀 진척될 수 있는 것이냐 저희가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은 시간을 충분히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의원실 측에서는 뭐 의료계에서는 많이 합의가 그나마 저번보다는 진척됐다라고 하지만 이게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종교계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 법안이 사회적 합의까지 이뤄지기에는 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는 법무부나 복지부 이런 데서 되게 신중한 모습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역시 뭐 의료계나 종교계 이런 데서도 이게 필요하다. 약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도 되게 신중론이 있을 거고 종교계에서도 이제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를 한다면 조금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자 방금 말씀하신 의료계에서도 이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의료계 상황은 지금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일단 그 조력 존엄사가 필요하다라고
많은 주장을 하고 칼럼을 남겼던 네. 그 의대 교수 한 분을 또 만났고 또 정반대에서 조력 존엄사는 반대한다라는 의사분을 또 만났는데요. 네. 먼저 그 찬성 쪽의 입장을 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 서울대병원 암통합 케어센터의 윤영호 교수를 저희가 만났는데 그분은 그 모든 말기 환자가 다 조력 존엄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으로 환자가 원하고 또 합리적이고 그 원하는 이유가 합리적이고 고통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조력 존엄사라는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그런 입장을 저희한테 밝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반면에 의료윤리연구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문지호 의사를 저희가 또 만났는데요. 이분은 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의사가 만약에 환자한테 조력 존엄사라는 선택지가 있다라고 밝히면 환자가 이제 압박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보통 말기암 환자면 지금까지 의료비도 많이 썼을 테고 또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조력 존엄사라는 선택지가 있다라는 게 알려지고 가족들의 그 의료비 고통이 커진 상황이라면 환자가 압박감을 느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이런 조력 존엄사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를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호스피스 완화 의료학회에서도 조력 존엄사 논의하는 게 좀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호스피스 부분이 어떤 거냐면 호스피스는 좀 완화 치료라는 걸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통증 완화하죠. 네네. 예. 그래서 막 그 말기암 환자한테 뭐 그 항암제를 막 투여한다거나 그런 식의 치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존엄한 돌봄을 먼저 얘기를 해야 한다. 호스피스 시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완화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호스피스 그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 그 시설 규모도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의료계 안에서도 좀 여러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지 뭐 하나로 모아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찬반 설명해 주셨고요. 김영훈 기자가 이제 취재차 호스피스 병동 다녀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기암 환자들 통증 완화 치료 이제 받고 있는 게 이제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이제 제가 뭐 병원에 가긴 했는데 네. 전부가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 환자나 그 환자 가족분들은 좀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긴 했어요. 그래요? 예. 그 이제 환자분이 병원에 계시면은 이제 통증 치료 위주로 받고 심리 안정 같은 것을 이제 가족분이 아니라 음악 치료사나 뭐 말벗 뭐 종교인까지 와서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심리 안정을 위해서도 이 의료진뿐만 아니라 봉사자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병원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1년에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규모가 8만 5천 명인데 제가 다녀왔던 호스피스 병상이 전국에 1,700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암 사망자의 2%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이나 좀 말기암 환자들이 다 호스피스 병원에 와서 이렇게 입원형 호스피스 병상에 누워 있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호스피스 병동 입원도 쉽지 않다. 뭐 네. 그런 말씀인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조력 존엄사 그 시행할지 여부는 분명히 신중해야 할 겁니다. 근데 이런저런 입장차는 많지만 이제부터라도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 이 존엄한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다는 데는 점차 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뭐 특별한 이견은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네네. 심지어 이 조력 존엄사를 반대하는 의사분도 나는 이걸 반대하지만 이 조력 존엄사라는 것이 수면 위로 자꾸 떠올라서 논의가 되는 것은 필요하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의료계에서 이 조력 존엄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데는 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호스피스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정부도 네.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 존엄한 죽음에 이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정부가 더 논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또 각계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각계가 좀 더 신중하게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조력 존엄사 나아가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다룬 더보다 방송은 KBS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영은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